좀 전에 드리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97 대선에서 이해창 후배 병역에 대한 인식이, 병역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서민층의 공감을 사지 못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서 굉장한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대통령 아들의 병역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그 실질적으로 국군 통수권이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는지 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그 당시 97년도 병역 의혹 문제로 정확히 표현하면 이해창 후보 아들들 병역 의혹 공방으로 지지율이 한때는 50%였지 않습니까?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이 경선 끝나고 나서, 97년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게 10%대로 추락을 합니다. 10%대로. 그래서 경선 2등을 했던 이인재 씨도 국민신당을 다시 만들고 나오고 여권 분열은 가속화되었죠. 또 이제 병역 문제로, 병역 의혹으로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니까, 침체되고 폭락을 하니까 이해창 후보 첫째 아들 이재용 씨를 또 보냈습니다. 소록도로 봉사활동을. 그때 봉사하러 가셨죠, 그분이. 그렇게 병역 문제가 왜 중요한지 진짜 단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 러일 전쟁 당시 여순고지라는 어떤 전략 요충지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실무 작전을 했던 일본군 야전사령관 노기 마르스케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여순고지가 굉장히 러시아군이 참호랑 화력망을 아주 잘 구축해 놓았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일본 군부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여순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훨씬 강대한 나라니까
러시아군의 전쟁 동원력이 만주로 집중되기 전에 만주의 전략적 요충지를 빨리 점령했어야 승산이 있는 거였죠. 그 당시 일본 군부 입장에서는. 일본군 야전사령관 노기 마르스키가 실무 작전을 맡는데 무수한 일본의 젊은 군인이 돌격해서 죽어왔습니다. 여순 고지 전투에서. 여순 고지 전투에서요. 결국은 점령을 했는데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죠. 일본군이 굉장히 전사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끝나고 난 뒤에 그 여순 고지 전투에서 희생당한 유가족들이 노기 마르스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 근데 참 역설적인 건 노기 마르스키 장군도 유가족이라는 거죠. 노기 마르스키 장군도 자기 두 아들을 다 돌격시켜서 전사시켰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 다 애누리 없이 먼저 돌격을 시켰어요. 자기 아들 둘을 다 희생시킨 거죠. 그 전투에서. 장교급이었거든요. 두 아들이 다. 중위 대인가? 중위 소인가? 하여튼. 이렇게 리더는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을 해야 그 조직이 굴러가는 겁니다. 확대 재생산 되고 발전하고.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노기 마르스키 장군처럼. 그래야 그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리더가 솔선수범하는데 명령 안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찬양한 게 아니라 어떤 리더십의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한 명 갔어요. 이해창 후보도 아들이 봉사활동을 가셨더라고. 그렇게 답보 상태를 목면하다가 침체하고 있다가 11월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게 이해창 후보의 개인 역량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반 DJ 감정이 심했고요. 영남층에서도 심했고 보수층에도 굉장히 심했고, 또 선거에 다가오니까 여권 지지층이 결속하면 이해창으로 이제 몰아주는 형태가 된 거죠. 이해창은 그때 전략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97년 11월) 말쯤 되면 이해창이 역전을 합니다. 지지율 1위를 탈환합니다. 근데 이 역전을 다시 당하죠. 김대중한테. 왜 당하느냐면 이제 IMF 외환위기가 왔고, 또 이제 다시 병역 공방이 이제 재점화되면서 이해창 후보가 이제 미세하게 밀리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제 김대중 후보의 승리는 끝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구출대선 공부하면서 참
이해창 후보한테 안 닦았던 게, 이해창 후보가 항상 상김청산을 기치로 내섰거든요, 그 당시. 이해창 씨의 상김청산, 그것이, 그 구호가 왜 먹혀들지 않았냐, 왜 빛을 발했느냐. 병역 의혹 문제 때문인데, 병역 의혹 문제 때문입니다. 이해창 후보로서는 개인적인 어떤 정치인으로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독자적인 자기 자신만의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했고, 정치인 이해창으로서 아젠다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걸 못 내놔요. 그건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솔선수범함을. DJ 비자금 수사 안 한다고, 검찰이 못 한다고 이제 돌아섰을 때, 이해창 후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던진 카드가 상김정치 청산인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상김청산 아젠다가 제대로 탄력받기 위해선, 이해창 후보의 구호가 제대로 탄력받기 위해선 내 아들 둘을 봉사활동을 시키겠다. 지금부터 군복무에 준하게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선했으면 멋졌을까요? 그랬으면 이해창이 제창한 상김청산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을 겁니다. 선거는 끝났을 거예요. 이해창의 승리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모든 걸 다 걸어야 됩니다. 정치인이라면 국가 위기 상황 하에서 결정적인 시기에서 국가를 위해서, 정치라는 건 본질이 공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개인의 명예욕, 대통령 한번 해먹고 싶어서 이거 정치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 없지만, 적어도 공익을 생각한다면 아들을 둘을 다 봉사활동, 군복무에 준하게 한 3년 정도는 봉사활동 시켰어야죠.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있고. 그 선언만 해도 대통령을 떠나서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권의 조직력으로 이해창 후보는 역전에 성공했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편하게만 보신적으로만 가려고 해요. 정치 활동을, 선거 활동을. 자기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던져요. 이해창만의 메시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판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주도권을 못 가졌어요. 그 선거에서. 첫째로 그 병역 여기에 대한 안이한 대처. 이게 9.7 대선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이 뭐냐? 포용력. 신한국당 내에서 이해창한테 반대하는 계파가 있었는데, 민주계였죠. 전혀 자기 편을 만들지를 못해요. 끌어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정치적 균형 감각이 그렇게 빈약할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어느 조직에 가든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정당이든 간에 그 조직을 위임하고 같이 끌어가고 배려해서 끌어가야 되는 게 정치인 그 본질인데 자기한테 반대한다고 내치고 뭐 그 이해창 씨가 결국 그렇게 부산 경남에서도 표를 많이 얻었는데 그 다 신한국당 내에 있는 민주계 세력들의 공 아닙니까? 상당한 여권 지지율을 다시 회복했었는데 왜 고마움을 못 갖죠? 전혀 민주계를 포용하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해요, 이해창 씨는. 이것도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찬종 그 당시 신한국당 고문 이 그칠 대선 상에서 상당히 저울질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자기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해창 후보를 도울 것이냐 이인재 후보를 도울 것이냐. 근데 결국 이해창 후보로 많이 기울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여권 이제 통합하면서 이해창으로 추가 쏠리니까 추가 참 쏠렸습니다. 쏠리니까 이제 자기도 대세를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창 후보가 이 세 가지 제안을 들어주면 자기는 이해창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하고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이해창 후보의 병역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히 사과하고 하버드대에 유학 중인 둘째 아들을 당장 귀국시켜라. 두 번째, 이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공동 책임자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사과해라. 세 번째, 이유열을 불문하고 이인재 후보를 무조건 포용하겠다고 선언하라. 이 세 가지만 들어주면 이제 박찬종은 이해창 후보를 적극 도우겠다. 그 당시 박찬종의 정치적 입지는 굉장히 높은 거였습니다. 부산 경남도 그렇고 수도권에서 박찬종의 그 정치적인 입지는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는 잘 모를 텐데 근데 찾아가서 제대로 만나지도 않아요. 적극적으로 이해창 씨가 가가지고 뭐 협상이 결렬돼도 설득하고 그런 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종이 쪽지를 통해서 자기 측근 보내가지고 세 가지 제안을 전부 거부합니다. 그 쪽지에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 첫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아들의 병역 문제는 꺼리끼가 없다. 의욕이 없다. 너네 가치가 없고. 두 번째, 현 상황에 외환위기는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이다. 세 번째, 이인재가 잘못을 사과하고 들어온다면 받아주겠다. 아주 고압적으로 오만하게 박찬종의 세 가지 제안을 그냥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종이 쪼가리 하나 전달해가지고 개무시를 합니다.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박찬종 씨가 화가 나서 이인재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저기 부산 경상에서 수도권에서 미세하게 이제 패배해서 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제안이 뭐 박찬정 씨가 한 세 가지 제안이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IMF 외환위기에 이해창 후보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여당 대표였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뭘 상식적이고 이거 완전 밴댕이 정치 아닙니까? 밴댕이 정치? 이해가 안 가. 결국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는데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으로 얼마나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김정일 체제 하에서 빈사 상태인 김정일이가 다시 체력을 회복해가지고 철저한 독재 체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즉 김대중 정권을 통해서 등장하고 확대 재생산된 강남 좌파 세력이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고 이 뿌리가 97 대선에 연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역사의 중요한 결정적 국면에 있어서 정치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알 수 있는 지극히 보기 드문 사례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고요. 저 개인적으로 20대 때 이해창 씨 지지했었는데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해창 씨가 참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97 대선이. 하여간에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북한 주민 300만이 야사하고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 승에서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있는 중이고 참으로 무서운 독재 체제를 멸망시켰어야 진정한 한민족의 발전이 됐을 텐데 또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주시고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 북한 정치범 승수에 대한 폭로 투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사회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폭로하고 클로즈업 시킬수록 그 북한 인권이 해결되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 북한 인권이 해결돼야 대한민국도 발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훌륭한 우파 지도자가 탄생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제대로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이제 강남 좌파 세력들은 이제 견제하고 억제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훌륭한 우파 세력이 어떻게 통합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 전략, 방향에 대한 이제 토론이 활성화되고 그 과정 속에서 통합적인 대한민국의 진정 우파 세력이 재창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